주간 꿀에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첫 엘 클라시코에서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2024-25 시즌 라리가 11라운드 바르셀로나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경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4대0 대승을 거뒀는데요. 레반도프스키가 2골을 넣었고요. 하피냐가 1골 1개의 도움, 그리고 라민 야말이 1골을 기록했습니다. 와, 이번 시즌 이 공격 3인방의 파괴력은 놀랍습니다. 이 3명의 선수가 모두 리그에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레반도프스키는 무려 14골을 넣었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현재 14골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하피냐의 활약도 정말 욕 나올 정도로 대단합니다. 누가 하피냐 욕했어? 누구야? 하피냐는 진짜 선생님이시죠. 킹피냐, 황피냐, 대피냐, 선생님 계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민 야말은 정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17세임에도 불구하고 노련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오른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공격을 지휘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1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공격수들이 골을 넣는 가운데 미드필드에서 다양한 선수들이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힘을 발휘했고요. 수비 라인에서 라인 컨트롤을 통해서 오프사이드를 12개나 유도해냈습니다. 그러면서 무실점을 기록했죠. 이냐키 페냐도 매우 잘한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엘 클라시코 연패의 사슬을 끊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음바페와 비니시우스를 앞세워서 바르셀로나의 뒷공간을 침투해 들어가고자 노력을 했는데 오프사이드를 제대로 뚫지 못하면서 2골이나 넣었지만은 2골 모두 오프사이드로 취소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경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레알 마드리드는 이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올 시즌 공식 경기에서 두 번째 패배, 그리고 라리가에서는 첫 패배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1위 바르셀로나와 2위 레알 마드리드의 승점차는 3점에서 6점으로 벌어졌습니다. 이제 바르셀로나는 더욱더 치고 나갈 생각이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추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엘 클라시코 어떻게 펼쳐졌는지, 어떻게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했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렛츠고! 와, 경기 결과만 봐도 배부르다, 포만감이 느껴진다, 만족스럽다. 이 경기는 사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주중에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4대1로 승리를 거뒀지만은 레알 마드리드 원정 경기였잖아요. 거기다가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하고의 공식 엘 클라시코에서 4연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웬걸? 바르셀로나가 4골이나 넣으면서 4대0으로 승리를 거뒀죠.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골을 넣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홈에서 경기였고 안첼로티 감독의 플랜 A는 저는 괜찮았다고 봐요. 그러나 바르셀로나의 라인 컨트롤을 뚫지 못하면서 결국 골을 넣는 데는 실패를 했고요. 그러면서 결국 0대4로 패배하고 말았죠. 사실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레반도프스키의 선제골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카사도가 전진 패스를 했고 레반도프스키가 뒷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인사이드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장면에서 페드리의 위치가 눈에 띄더라고요. 페드리가 약간 내려와서 카사도에게 패스를 받아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디거가 딸려 올라갔어요. 그쪽 뒷공간으로 레반도프스키가 들어가면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용의 패스를 받은 발데가 크로스를 올리고 레반도프스키가 헤더로서 추가골을 넣게 되죠. 이 두 골이 불과 3분 만에 이루어집니다. 54분의 선제골, 56분의 추가골. 그러면서 바르셀로나는 2대0을 만들어놨고요. 이 두 골이 터지면서부터 레알 마드리드는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러면서 공격적인 선수를 투입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 빈틈을 바르셀로나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피냐가 라민 야말에게 연결하고 라민 야말이 오른발로, 주발이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로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주면서 3대0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니고 마르티네스의 롱패스를 받은 하피냐가 머리로 한번 치고 들어가서 오른발로 제기차기 하듯이 루니 골키퍼를 넘기는 슈팅으로 쐐기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기는 4대0으로 마무리가 됐죠. 물론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정말 간발의 차였어요. 왜냐하면 레알 마드리드는 전반 30분쯤에 음바페가 뒷공간으로 들어가면서 골을 넣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간발의 차로 오프사이드였고요. 후반전에도 음바페가 골을 넣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장면은 간발의 차라고 하기에는 너무
앞서 있었던 장면이긴 한데 여하튼 오프사이드 상황에서 골을 넣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골이 인정되지 않는 모습이 있었죠.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패스와 뒷공간 침투 타이밍이 맞아떨어지는 장면이 있었다면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골을 넣을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면 경기의 흐름은 요동쳤겠죠. 여하튼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라인 컨트롤이 잘 되면서 실점하지 않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XG값 볼까요? XG값 보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1.48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2.45예요. 바르셀로나는 XG값보다는 더 많은 골을 넣었고 레알 마드리드는 XG값보다는 골을 넣지 못했죠. 이거는 이냐키 페냐의 선방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점유율을 봤을 때 42대 58, 슈팅 숫자가 9대 15, 유효 슈팅 숫자가 4대 7이니까요.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승리할 만한 경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승리를 거뒀고요. 바르셀로나는 이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여러 가지 소득을 손에 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엘클라시코에서 4연패를 당했었는데 이 경기 대승으로써 분위기를 바꿔놨다는 거죠. 그리고 리그에서 오사수나전에서 패배를 했는데 그 이후 공식 5경기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 5경기에서 말 그대로 골 폭죽을 터뜨리면서 파괴력을 과시했습니다.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에서 무패 가도를 달리고 있었는데 이 경기 패배를 당함으로 인해서 바르셀로나하고 경쟁에서 약간 뒤처지는 상황이 됐어요. 물론 승점 6점 차니까 아직까지 추격 가능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 더 짜인 차를 갖추면서 추격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경기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사실 바르셀로나 측면에서 이야기할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르셀로나가 주중에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뒀는데 그 경기 선발 라인업과 똑같이 나왔어요. 워낙에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이 경기력을 유지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 한지 플릭 감독입니다. 물론 바르셀로나의 미드필더들이 공격을 전개할 때에는 이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나란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 있죠. 카사도가 내려오면 페드리가 올라가고 페드리가 내려오면 카사도가 좀 올라가는 그런 형태이기도 합니다. 여기다 공격을 전개하다가 볼이 앞쪽으로 잘 오지 않으면 라민 야말도 중앙 쪽으로 내려가거나 페르민도 순간적으로 내려와서 볼을 연결해주고 올라가는 장면이 있긴 한데 일단 전방 쪽에서 압박할 때 수비 쪽에서 라인 컨트롤하면서 위로 올라와 있지만은 약간씩 엇박자가 있다 그런 느낌은 좀 있었는데요.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수들 특히 음바페가 뒷공간으로 들어갈 때 한 템포 진짜 반박자 빠르게 들어가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오프사이드를 12개를 기록했는데 음바페가 대다수를 기록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뒷공간 뚫렸을 때 모습 봤을 때는 음바페 비니시우스 무섭죠. 스피드가 정말 대단하고 드리블이 정말 대단한 모습이 나왔지만은 이 경기에서 전반전 슈팅하는 모습 봤을 때는 결정력도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뭐 음바페가 2골을 넣었는데 오프사이드로 취소되는 이 과정을 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경기 초반에 슈팅하는 모습 봤을 때는 골문을 벗어나는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상이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라민 야말과 쿤데를 이용한 공격이 전반전에는 효과를 보는 장면이 많지 않았어요. 물론 라민 야말이 1대1 상황을 맞이하면서 슈팅한 게 누니 골키퍼에게 안기는 장면도 있긴 있었지만은 상대가 카마빙가와 맨디로 이 왼쪽 라인을 구성하다 보니까 야말과 쿤데가 연동해서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하피냐 같은 경우에는 중앙으로 들어온 거 대신에 넓게 펼쳐서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발데도 주드 벨링엄 때문에 많이 올라오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하피냐가 좀 넓게 펼쳤다가 들어오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 같은 경우에는 밀리탕이라든가 리디거에게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에 골을 넣기는 상당히 어려웠고요. 페르민 같은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공격 지원을 잘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전반전에 양팀 모두 중원에서 힘대결을 좀 많이 했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플랜 A는 안첼로티 감독의 플랜 A가 더 인상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바르셀로나가 라인을 올린다는 사실을 봤을 때 음바페하고 비니시우스를 전방에 두고서 뒷공간을 노린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방법 아니겠어요? 그 방법을 갖고 나왔고 또 하나는 바르셀로나의 라민 야말과 쿤데 이 오른쪽 라인의 공격이 무섭기 때문에 카마빙가를 왼쪽으로 뺐습니다. 그 대신 오른쪽에 주드 벨링엄을 배치했거든요. 저는 이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보통은 주드 벨링엄을 왼쪽에 배치하고 발베르데를 오른쪽으로 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초아메니하고 발베르데를 중앙에 두고
카마빈가를 왼쪽에 둠으로 인해서 라민 야말과 쿤데가 연동해서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음바페 비니시우스가 왼쪽에서 플레이를 많이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주드 벨링엄을 오른쪽에 두고 주드 벨링엄이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고 루카스 바스케스가 올라오면서 공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계산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바르셀로나의 이 라인 컨트롤이 완벽했어요. 뚫지를 못해. 그 정도로 이 라인 컨트롤이 너무 좋았고요. 여기다가 바르셀로나는 미드필드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아졌습니다. 더용, 가비, 페드리, 올모가 부상해서 돌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르민 바로 빼고 더용을 투입하면서 페드리를 위로 올렸죠. 이건 효과를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 얘기한 레반도프스키 선제골 장면에서 페드리의 움직임, 그것이 리디거를 잡아 끄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레반도프스키의 두 번째 골, 발데에게 패스한 선수가 더용이에요. 그러니까 선수 교체가 성공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에서 계속 변화를 주죠. 다니 올모도 들어가고 가비도 들어가는 상황이 되니까요.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아졌다는 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여기다가 바르셀로나는 라인 컨트롤이 너무나 잘 되고 있는 가운데 이냐키 페냐가 미쳤어. 사실 액면가로 봐서 루닌과 이냐키 페냐 누가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루닌 손을 들 거예요. 루닌이 지난 시즌 보여준 퍼포먼스는 정말 놀라웠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만 한해서 이야기하면 이냐키 페냐가 훨씬 잘했습니다. 루닌이 뭐 못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4골 중에서 한두 번은 막아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냐키 페냐의 활약이 너무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한마디 더 하자면 2골을 실점한 다음에 초아메니를 빼고 모드리치를 투입하고요. 카마빈가를 빼고 브라임 디아스를 투입합니다. 근데 모드리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중앙 쪽에서의 공격이 더 활발해졌고 브라임 디아스를 투입하면서 측면 공격을 더 강화시키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저는 브라임 디아스를 조금 더 빨리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이 경기의 주도권을 2골을 넣으면서 완전히 잡아온 모습이에요. 워낙에 지금 바르셀로나는 연승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승리 DNA가 있는 팀이거든요. 근데 먼저 2골을 넣었다? 그 장소가 어디든 상대가 누구든 바르셀로나는 이미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가 빠르게 반격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안첼로티 감독의 선수 교체 타이밍도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한지 플릭 감독이 미드필더들만 변화를 주면서 안정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노력한 것은 효과를 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경기 너무 재밌게 봤어요. 바르셀로나가 승리해서 재밌게 본 게 아니라 역시 엘 클라시코는 퀄리티가 높다. 그리고 스타들의 향연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반전에 양팀 모두 압박의 강도, 트랜지션의 속도 정말 무서웠거든요.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뒷공간 파고드는 모습이 진짜 많았잖아요. 물론 대다수가 오프사이드로 판정이 났지만 뒷공간 파고드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만 뚫려도 레알 마드리드는 골을 넣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뭔가 좀 손에서 식은땀이 나고 더 긴장되게 되고 더 기대감이 생기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래서 오랜만에 만족스러운 엘 클라시코를 봤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레알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결과가 뼈아프죠.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태사자의 형준이는 현장에서 이 경기를 지켜봤는데 레알 마드리드 팬인 형준이 마음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지 플릭 감독의 인터뷰를 봐야 되겠죠? 우리는 오늘 잘했다. 매 경기 준비했고 경기를 잘 치는 것을 좋아한다. 쉽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야 한다. 우리는 후반전 압박에 집중하도록 변화를 줬다. 페르민을 빼고 더용을 투입하면서 더용이 3선에 위치하고 페드리를 위로 올리면서 압박을 좀 더 강하게 추구했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후반전 우리가 공을 더 잘 지배했다. 더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더용, 페드리 그리고 카사도가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볼을 지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가장 행복한 한 주다. 바이언에게 4대1로 승리하고 레알에게 4대0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행복하죠. 저도 행복합니다. I'm so happy. 네, 예전보다 더 자신감을 얻었다. 축하할 수 있지만 우선 에스파뇰과의 경기에 집중해야 된다. 다가오는 리그 경기, 카탈루냐 더비거든요. 축하하지만 그 경기에 집중하겠다. 다가오는 경기에 더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서 패배를 시인하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바르셀로나의 그 오프사이드 트랩만 뚫어냈다면
그럼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을 테니까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피냐 골이 들어간 다음에 한지 플릭 감독과 안첼로티 감독이 서로 이야기 나눈 모습이 있었는데 하피냐 골이 터지면서 흥분한 바르셀로나 코치 중에 한 명이 상대 위치까지 와서 좀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첼로티 감독이 이거는 예의에 벗어난 행동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지 플릭 감독이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엘 클라시코답게 화면에는 잘 잡히지 않았지만 선수들의 신경전이라든가 감독의 신경전이라든가 이런 게 곳곳에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비니시우스하고 가비의 신경전도 그렇고요. 곳곳에서 신경전이 펼쳐지는 모습이 있긴 있었습니다. 자, 이 경기의 MVP는 레반도프스키죠. 그렇습니다. 레반도프스키입니다. 90분 출전해서 2골을 넣었고 이 2골은 첫 골이자 결승골 그리고 두 번째 골이기 때문에 영향가가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슈팅 4회, 유효 슈팅 2회입니다. 사실 2골 넣을 때만 하더라도 슈팅 2개, 유효 슈팅 2개, 2골이었죠. 투샷 2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트트릭 할 기회가 있었어요. 하피냐가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슈팅은 골대 맞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 슈팅은 골대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레반도프스키 입장에서는 해트트릭을 못한 게 아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에서 패스 성공률이 54%인데 저 이거 이해해요. 왜냐면 전반전에 레반도프스키가 허리 잡고 쓰러지고 목 잡고 쓰러지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뒤쪽에서 수비하는 리디거하고 충돌하고 밀리탕하고 충돌하고 이러다 보니까 패스를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키패스 1회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2골을 넣었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는 레반도프스키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걷어내기 4회, 가로채기 1회,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레반도프스키가 헤더로 걷어내는 장면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걷어내기 4회가 기록된 거죠. 조금 아쉬운 빅찬스 미스라고 얘기했는데 레반도프스키가 올 시즌 공식 14경기에서 17골 2개의 도움, 리그 11경기에서 14골 2개의 도움, 이런 선수에 대해서 비판하기는 어려운데 은근히 찬스를 놓치는 장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만큼 바르셀로나의 공격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에게 득점 기회가 그만큼 적지 않게 오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경기에서 결정적인 기회 2차례를 놓치는 장면이 있긴 있었습니다. 라민 야말 얘기도 해야 되겠죠. 라민 야말이 이 경기에서 오른발로 골을 넣으면서 한 골을 기록했는데요. 사실은 라민 야말도 더 많은 골을 넣을 수가 있었는데 아쉬움이 좀 남긴 남습니다. 슈팅 4회, 유효 슈팅 3회를 기록했고요. 패스 성공률은 79%인데 키패스가 3회예요. 그러니까 라민 야말이 거의 매 경기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패스의 질이 달라요. 그리고 드리블할 때 보법도 다르고요. 여기다가 이 경기에서는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 나왔고 무엇보다도 엘 클라시코에서 라민 야말이라는 새로운 스타가 골을 넣었다는 것.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에이스는 엘 클라시코에 강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이 이제 바르셀로나에게는 희소식이죠. 라민 야말은 이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17세 359일의 나이에 골을 넣었고요. 엘 클라시코 최연소 득점자가 됐습니다. 자, 새로운 역사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라민 야말이죠. 올 시즌 공식 14경기에서 6골 7개 도움, 리그 11경기에서 5골 6개의 도움, 경기당 하나씩 도움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로 라민 야말은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피냐 정말로 레알 진짜 대단합니다. 하피냐 선수가 이 경기에서 한 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하피냐 보고 있자면 하피냐 유니폼 사야 되겠어. 레반도프스키, 라민 야말, 하피냐로 이어지는 이 공격 3인방 올 시즌에 새로운 역사를 쓰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 페드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보고 있자면 너무 사랑스러워. 여기다가 페드리는 3선에서 시작해서 2선에 갔다가 또 3선으로 내려왔어요. 전술적인 활용 가치가 너무 높아요. 볼을 간수하는 능력, 볼이 없을 때의 움직임, 패스, 전반전에 슈팅 하나가 있었거든요. 중거리 슈팅인데 무회전이었어요. 이 경기 슈팅 하나, 요 슈팅 하나인데 보고 있자면 혹소리가 나옵니다. 페드리가 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도 레알 마드리드도 격파할 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야말로 바르셀로나의 중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 시즌 14경기에서 3골 2개의 도움, 리그 11경기에서 3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요. 물론 카사도를 보면서 극찬하시는 분들이 있고 카사도를 보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페드리는 부상만 없으면 페드리를 막을 자가 없다니까요. 이런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죠. 자, 수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비 라인 컨트롤 너무 좋잖아요.
발데, 이니고, 쿠바르시, 쿤데. 수비 라인 컨트롤이 너무 좋아요. 레알 마드리드는 이 경기에서 오프사이드를 무려 12개나 기록했습니다. 시즌 최다죠. 음바페가 8회, 비니시우스가 3회 기록했는데요.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공식 14경기 치르는 동안 상대의 오프사이드를 80회 이상이나 유도해냈어요. 그 정도로 바르셀로나의 라인 컨트롤은 대단합니다. 이 라인 컨트롤에 대해서 선수들이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냐키 페냐 골키퍼. 전 이냐키 페냐 볼 때마다 불안했거든요. 근데 이 경기 후반전에는 신뢰가 갔어. 믿음직스러웠어. 슈체스니가 벤치에 있으니까 주전 경쟁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 집중력이 살아나니? 이냐키 페냐가 이 경기만큼 해주면 슈체스니를 쓰는 것보다 이냐키 페냐를 쓰는 게 낫죠. 이 정도로 해준다면 일관되게 이 경기를 보고 나서 그동안 이냐키 페냐에 대해서 한 이야기들 잊어주세요. 내가 성급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페냐, 로시엔토 미안하다. 자, 다음 경기는 에스파뇰과의 카탈루냐 더비입니다. 바이에른 뮌헨 잡았고 레알 마드리드 잡았어요. 사실 요 시기가 고비였거든요. 이 고비를 너무나 잘 넘겼습니다. 이제는 에스파뇰을 상대합니다. 에스파뇰 잡고 아우토반 달려야죠. 질주해야죠. 바르셀로나 입장에선 지금의 좋은 이 흐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상 선수가 없어야 됩니다. 워낙에 올 시즌 부상이 많은 바르셀로나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힘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부상 선수 없이 지금의 경기력을 계속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잘했다. 수고했다. 난 믿고 있었다고.